미 연준 FOMC 쇼크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 선을 넘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낙폭이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네, 코스피가 오전 장 초반인 2,420선까지 빠졌을 때보단 낙폭은 다소 줄었지만 하락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2시 55분 기준으로 어제보다 1.8% 내린 2,430선 후반 부근에 거래 중인데요. 간밤 12월 미 FOMC에서 나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 발언에 갈 길 바쁜 증시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외국인들이 3,800억 원, 기관이 4,800억 원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부분 하락세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 4% 넘게 떨어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도 각각 1에서 2%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로 결제대금을 받는 HD현대중공업은 환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4% 넘게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전보다 낙폭은 다소 줄인 모습이지만 이날 2% 가까이 하락하며 680선 중반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환율은 다시 급등하고 있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오후에도 10원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현재 1,450원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달러와 초강세로 인해 개장과 동시에 이 비상계엄 이후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450원을 가볍게 넘어섰지만 현재 1,440원대 후반에 간신히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파월 쇼크의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0.2% 하락 중이고 홍콩 항생지수와 H지수도 0.7% 하락세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5% 넘게 하락하며 달러와 강세 기조 속 신흥국 증시의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어떤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나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업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민이 재해로 농사를 망치면 작물 재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계에서도 크게 반발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 시 기업의 영업비밀이 경쟁국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은 국무회의 시작 전부터 거부권에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친 만큼 이후에도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은 농업4법의 경우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시작 전 한덕수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며 당장 6개 민생 개형 법안을 의결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오늘 추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충돌한 공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를 왜 얘기하겠냐, 또 설령 체포를 한다면 어디로 데려가겠냐며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감정의 표출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불만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출석과 관련해선 아직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반송됐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면서 오는 23일에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계속 미뤄질 경우 서류를 보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평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절차, 또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부정하는 취지로 낸 입장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돈을 덜 빌리면서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빚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체율은 1년 새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 7,897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49만 원, 0.3% 줄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1.9% 늘었지만 고금리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2.8% 감소한 영향입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이 높을수록 대출 규모도 컸습니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8억 8,324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액 3천만 원 미만보다 7.5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대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50대 개인 사업자들의 평균 대출은 2억 59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3% 늘었습니다. 40대가 2억 170만 원, 60대가 1억 8,471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체율은 크게 올랐다고요? 네,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0.66%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연령별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 이하 연체율이 1%대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40대 0.71%, 50대 0.68%가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별 연체율은 건설업이 1.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건설업 연체율은 1년 새 0.58%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출액과 달리 매출이 높을수록 연체율은 낮았습니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연체율은 0.19%에 그쳤습니다. 반면 매출액 3천만 원 미만의 경우 연체율은 1.37%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비은행권에서 빌린 대출의 연체율은 2.41%에 달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도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을지로의 한 오피스 건물입니다. 대출금 상환 문제로 공매가 이뤄졌고 은행과 보험업 간의 경락자금 집단 대출로 증개축을 진행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냅니다. 이를 위해 먼저 210조 원 규모의 전체 PF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를 진행해 약 23조 원 규모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약 15조 원은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경공매 정리 대상입니다. 잠재되어 있던 PF 대출 부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화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했으며 건설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4조 5천억 원 규모에 대해 재구조화와 경공매 등이 완료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정국과 환율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부실 PF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11조 원이 넘는 충당금을 쌓아야 했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11%대로 급증했습니다. 부실 PF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약 11조 원, 저축은행도 4조 원이 넘는 등 특히 취약한 이금융권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PF 부실로 인해서 금융사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PF 정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당국은 구조조정을 통한 PF 정상화가 약 14만 호의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오는 등 부동산 경기에도 훈풍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은행들이 최근 내년 대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상금리는 그대로 두고 있어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혔던 은행 대출문이 속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내년 대출 실행분부터 일부 제한했던 전세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다시 2억 원으로 올립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대출 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을 풀었거나 조만간 풀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는 기대만큼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제 기준 4대 은행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3.55%에서 5.4%입니다.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 손님 쫓겠다며 올린 가상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가상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도 불투명해진 상황. 전문가들은 은행이 수요 억제를 위해 올린 가상금리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은행들만 배를 불리는 가상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상금리를 낮춰서 자금시장을 원활하게 해야만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온 금융당국 수장들은 대출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 내년 1분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국내 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며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공정 금융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운영을 야심차게 계획해왔었죠. 그런데 내년에 대폭 축소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위원회 개최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까? 네, 금감원은 내년부터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차례씩만 열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5월과 11월입니다. 당초 월 1회씩 연간 12회 여는 걸 내부 목표로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연 2회로 대폭 줄어듭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설치를 알리면서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고 했었는데 1년 만에 목표를 대폭 낮춰 잡은 겁니다. 올해도 금감원은 계획보다 적은 7번 회의를 열어서 총 21개 과제를 추진했는데 2번으로 축소가 되면 개선 과제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 기자, 추진 의지가 꺾이는 건가요? 위원회 개최를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전 업권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수시로 발굴해야 된다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이템이 고갈돼서 업권별로 돌아가면서 내라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관행 개선을 금감원이 혼자 할 수는 없고 이 대상인 업계와 같이 가야 된다는 데 대한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 이 한 번에 5개씩 위원회 안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이복현 원장도 속도 조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 개최 축소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이 잘못된 관행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면서 위원회에서는 굵직한 안건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공정금융 추진 동력은 이후 급격히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2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교통난 해결책도 내놨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 1기 신도시에 위치한 분당 보건소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됩니다. 산본 평촌 신도시 인근 LH 비축부지에도 2,200가구의 민간 분양주택을 오는 2029년까지 공급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지원용 주택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총량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안에 혹은 인근의 신규 유휴 부지에 모두 7,7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되고 나면 현재보다 20% 가까이 통행량이 증가해 교통 대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2035년 신도시 정비 전까지 35개 도로와 철도 사업을 마무리해 교통 정체를 해소한 선교통 후 입주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분당 성남역, 일산 킨텍스역 등의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승센터, 그다음에 연계교통만도 또 이미 다 시도를 해봤지만 특별하게 성공을 못했고 GTX라는 거를 수도권 전체를 보고 신도시 정책을 봐야지 단지 이렇게 핀포인트로 1기 신도시 이 자체만 봐서는 정부가 계획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시간표에 맞출 수 있을지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 상품 집단 분쟁에 대한 조정안이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100% 환불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불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우선 조정안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상품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티몬과 위메프가 100%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상품을 판매한 티메프 2.4도 결제 금액의 90%,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피해본 소비자라면 이 금액 내에서 3개 업체에 나눠 환불을 요청하거나 전액 티메프 쪽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100만 원을 넘겨서 환불을 받으려고 한다면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 기자, 하지만 곧바로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소비자원의 조정안이 법원 판결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정안을 업체들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업체들은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연내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들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 소송 등으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분쟁 중인 소비자는 8,054명, 금액으론 135억 원 규모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이 재계 인사, 투자자 등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는 경영 부담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하는 것은 이게 사법 리스크, 경영활동의 위축, 또 기업가 정신의 후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 이에 투자자 측은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수라고 맞섰습니다. 옛날에 에버랜드 판결에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충실할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를 들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주주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 개정이 아닌 기업 경쟁력 확보로 접근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곳에 지배구조 좋고 이사회 좋아서 거기 간 게 아니더라고요.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는 글로벌 경쟁력 하에서 워낙 성장률이 좋으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재로선 상법 개정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 역시 거부권 행사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하이트 진로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고 각종 권한만 행사하는 관행이 여전합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16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의 5.9%에 이르는데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기 임원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만 여러 의무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 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과 중흥건설, 셀트리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4%로 나타났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6%인 53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사회이사가 반대한 안건은 9건에 그쳤습니다. 사회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 소식입니다. 형제 측이 계획했던 모녀 측 인사 해임이 불발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주총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한미약품 주총이 30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주총에서는 형제 측이 제안한 모녀 측 인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대주주에 대한 해임 건이 출석 주주 3분의 2, 약 67%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는데요. 박 대표는 모녀 최측근인 전문 경영인으로 앞서 장남인 임종윤 이사는 박 대표를 끌어내리고 본인이 대표에 오를 계획이었지만 일단 무산됐습니다. 주총에 참석한 박재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주총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소모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저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좀 더 전력을 투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내년 3월 정기 주총까지 표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은 현재 형제 측과 모녀 등 사자연합 측이 5대5로 동수인데요. 다만 상속세 납부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형제 측이 이번에는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남인 임종윤 이사는 최근 임시주총 철회를 제안하고 경영권 분쟁 장기화를 막자며 화해의 손짓을 보냈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주총 직후 주주 결정을 존중한다며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전 세계 LG 임직원 27만여 명에게 새해 신년사를 통해 LG 창업 초기부터 이어온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입니다.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웁시다. 구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신년사에서 LG가 더 나아갈 방향은 고객임을 강조하고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고객가치 경영 메시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서부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기질이 탁한데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공항동과 발산 제1동, 화곡 제3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4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제주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중서부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WHO 기준은 이들 지역의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반면 환경부 기준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청정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서부로, 모레는 일부 중부로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도 중서부부터 공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해 수요일은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